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9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XRP, 솔라나 등등 메이저 알트코인들 녹색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명한 반등세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었던 악재가 어쩌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리하면서 시장 전체를 안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협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조금 더 선명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트코인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지금이 5월 8일 오후 2시 40분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트 시즌 인덱스도 3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알트 시즌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게 한 14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19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사실 최근에 워낙 시세가 1분기 석 달 동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처럼 1900달러 돌파 테스트 이 모멘텀이 나와준 게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메인넷 팩투라 업그레이드 적용을 완료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오전 6시 5분에 배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스테이킹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 밸리데이터 운영과 레이어 2 확장성 향상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팩투라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주요 개선 사항들 가운데 몇 가지는 중요한 것들은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 변화 가운데 하나는 검증인 노드당 최대 예치 가능 이더 한도가 기존 32 이더에서 2048 이더로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더리움 32개를 넘게 맡기려면 여러 개의 별도 노드를 운영해야 해서 이 대형 스테이킹 업체들은 수백 개 노드를 돌려야 했고 신규 검증인은 합류 대기열에서 몇 주씩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EIP7251 시행 이후에는 대형 스테이커들은 한 노드에 더 많은 지분을 모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소형 스테이커들도 32 이더 단위를 맞추지 않아도 누적 스테이킹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전체 검증인 수가 적정 수준으로 정리돼서 네트워크 부하가 줄고 효율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 인프라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운영 노드 수가 줄어서 비용과 대기 시간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라의 또 다른 축은 이 사용자 지갑과 계정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겁니다. EIP7702는 일반 계정을 일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계정 추상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 지갑이 미리 정해진 코드 논리를 가지고 자동으로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스비를 이더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한다든지 월렛에 정기결제 또는 자동결제 기능을 넣는다든지 또는 지갑 분실을 했을 때 복구키를 써서 접근 권한을 되찾는 것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에는 일반 계정으로는 불가능했고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별도로 만들어서 써야 했지만 이번 EIP7702 덕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팩트라 이후에 이더리움에서는 여러 번의 거래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거나 다른 토큰으로 수수료를 내는 것 등 이 사용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 2 롤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2024년 덴쿤 업그레이드 때 도입된 블롭 기술, 이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팩트라에서는 블롭 관련 성능을 한층 더 개선합니다. EIP7691를 통해서 한 블록당 처리하는 블롭의 타겟 수를 3개에서 6개로, 최대치는 6개에서 9개로 증대해서 롤업용 데이터 수용량을 크게 늘리고 롤업 수수료를 더 낮추게 되는 겁니다. 또 EIP7742는 블록 개수 제한을 하위층과 실행층에서 분리하고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존에는 블록당 블록 개수가 프로토콜에 고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합의 레이어가 상황에 따라서 블록 허용량을 엔진 API를 통해 실행 레이어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바뀌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블록 데이터 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드포크 없이도 데이터 처리량을 조절하며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EIP7840 등은 블록 데이터 용량을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역시 향후 데이터 처리 관련 파라미터를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트라에는 이런 굵직한 변화들 말고도 검증인 참가와 출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IP6110은 새로운 검증인 예치 처리를 합의층 대신 실행층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바꿔줍니다. 기존에는 신규 검증인 예치 트랜잭션이 합의층에서만 달아줘서 최대 16시간에서 32시간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실행 레이어 블록에 바로 포함돼서 대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EIP7002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사용자가 직접 검증인 출금을 트리거할 수 있게 돼서 더 유연하고 안전한 출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요약하면 팩트라는 스테이킹 참여부터 보상 인출까지 전체 사이클을 간소화해서 사용자 경험과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총 11개 EIP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성능, 확장성, 사용자 편의, 그리고 스테이킹 효율까지 전방위로 향상시키는 대형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부를 정도로 공을 들였고 실제 테스트넷에서는 이 업그레이드 도중에 일부 클라이언트에서 버그가 발견돼서 테스트넷 한 개가 중단되는 그런 진통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이런 행보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솔라나 같은 대안 레이어1들이 개발자 유치 면에서 맹추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가스비와 확장성 한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팩트라는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이더리움의 전략적인 해법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성능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계정 추상화 등으로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D앱을 만들기 쉽게 환경을 개선하면서 스테이킹 구조를 최적화시켜서 기관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모습은 이더리움이 퍼블릭 블록체인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자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런 오픈 네트워크 확장은 레이어 2와도 이 시너지로 이어져서 이미 덴쿤 이후에 레이어 2 거래 수수료가 크게 떨어지면서 롤업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그랬듯이 팩트라 이후에도 더 많은 트랜잭션을 레이어 2로 흡수하고 전체 생태계 규모를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급으로서 리플의 행보 역시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재미질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더리움과 정반대로 코어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놔두고 그 대신 주변 기능과 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인프라 기업 인수, 이 사이드 체인 도입 이런 세 갈래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리플은 미국 달러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 승인을 거쳐서 12월 4일에
공식 출시가 됐는데 미국 달러 예치금 그리고 단기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돼서 가치가 뒷받침되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의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XRP 레저와 이더리움 이 두 블록체인에 동시에 발행됐다는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자사 XRP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올려서 XRP와 함께 결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이더리움의 아주 거대한 디파이 생태계에도 진입해서 활용폭을 넓히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은 RLUSD를 XRP를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자산으로 포지셔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XRP가 국제 송금에서 유동성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 RLUSD는 디지털 달러 현금으로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그리고 결제 수단이 됩니다. 두 자산을 함께 활용하면 XRP의 변동성을 해치하면서도 XRP 레저 기반으로 이 달러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역시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RLUSD 출시 소식이 전해진 작년 초에 XRP 시세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도 RLUSD 도입이 XRP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라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두 번째 큰 움직임은 전통 금융 인프라를 통째로 가져오는 전략, 다시 말해서 M&A를 통한 확장입니다. 리플은 최근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 기업인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히든로드는 FX, 그러니까 외환,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이라는 거, 연간 거래 청산 규모가 3조 달러, 그리고 기관 고객이 300여 개,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리플의 사업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서 거래, 커스터디, 대출까지 포괄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든로드를 통해서 리플은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 유동성 공급, 커스터디 등 종합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을 통하면 은행이나 헤지펀드가 크립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출을 받고 또 대규모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크립토 산업의 다음 단계 성장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 된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측도 기관 채택을 위해서 코어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임 브로커는 전통 금융에서 기대되는 신뢰성과 전문 트레이딩 서비스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가져다 준다라며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브리징,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든로드 역시 리플과의 결합을 통해서 전통 시장의 신뢰성을 크립토 세계에 이식하고 리플의 풍부한 자원으로 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사실상 마무리를 잘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더 속도감 있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 리스크가 기관들의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기관들이 안심하고 크립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리플이 그 기회를 잡아서 판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로드 인수로 리플은 자사 결제 고객들에게 유동성 공급과 비용 절감 혜택을 줄 수 있고 히든로드의 고객들에게는 은행 수준의 안전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리플의 세 번째 전략은 기술적 확장, 그 중에서도 사이드 체인을 통한 기능 보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는 애초에 고성능 결제와 자산 이동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설계가 돼서 3초에서 5초 안에 거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아니어서 복잡한 DApp이나 디파이 프로토콜을 직접 XRP 레저 위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제약이 아직은 있습니다. 리플은 이 부분을 EVM 사이드 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개발 파트너
피어리스트와 함께 XRP 레저의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체인을 도입한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XRP 레저 네트워크에서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DX 개발자들이 별도 수정 없이 XRP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건데, XRP 레저 EVM 사이드체인은 코스모스 SDK 기반으로 구축됐고 악셀라 브릿지를 통해서 XRP 레저 메인넷과 연결이 됩니다. 사이드체인의 기본 통화 그리고 가스 토큰은 XRP를 랩핑한 EXRP가 사용돼서 XRP 레저와의 가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드체인이 정식 가동되면 XRP 레저에서도 이더리움의 풍부한 스마트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디파이, DAO, NFT 마켓플레이스 등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측은 블록체인의 미래는 멀티체인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EVM 사이드체인이 XRP 레저의 유연성을 높여서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 이 RWA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리플의 확장 전략은 기술 플랫폼을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주변에 필요한 요소들을 덧붙여서 종합 솔루션화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로 실제 달러 유동성을 블록체인으로 끌어오고 히든로드 인수로 전문 트레이딩 또 커스터디 수요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EVM 사이드체인으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와 연결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를 통해서 XRP 레저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XRP 레저는 원래도 초당 1,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확장성 있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기본 성능 위에 새로 쌓은 요소들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합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로 거듭나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XRP 토큰의 활용 범위와 수요 기반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다만 리플의 전략은 규제와 전통 금융과의 밀접한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 환경 그리고 기관 참여 속도에 따라서 그 성과는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리플의 XRP 레저 확장은 언뜻 보면 누가 더 우월한가를 겨루는 경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기술 혁신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기존 금융 세계를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며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방향은 상호 보완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 경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길은 퍼블릭 오픈 네트워크를 궁극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두에게 개방된 네트워크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해져서 수십억 사용자를 받아들일 인프라로 성장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망 전략에서는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확장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이고, 팩트라 같은 지속적 업그레이드는 그 비전을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의 길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성능과 편의성 그리고 규제 친화성을 제공해서 블록체인의 장점을 전통 금융에 접목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노드와 준중앙화 구조를 활용해서 속도와 비용 면에서 탁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법률 그리고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주 빡세게 중요합니다. 리플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중개, 커스터디 이런 것 등을 한데 갖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메인넷 확장 전쟁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단순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표와 철학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수요와 용도를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RLUSD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발행되고 있고, XRP 레저의 EVM 사이드체인이 이더리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은 두 생태계가 때로는 협력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와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는 각각의 강점을 잘 살려서 병존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사용자층을 만족시키며 블록체인 저변 전체를 확대시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둘 중 굳이 하나만의 승리를 기대하기보다는 각 플랫폼의 발전이 가져올 기회를 모두 살펴보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의 프로토콜 자산으로서 가치를 더 키워갈 수가 있고, XRP는 글로벌 송금과 기관 시장에서 실용적 유틸리티 토큰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신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더 중시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탈중앙 웹3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에 베팅을 할지, 기존 금융과의 접목으로 현실 세계 변화를 이끌 그 흐름에 베팅할지, 그게 핵심일 겁니다. 물론 두 방향 모두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리플의 확장 전략은 승자 독식의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의 공존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분야는 하나의 길로만 수렴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탈중앙화 정신과 또 전통 금융의 전문성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양쪽의 움직임을 모두 주목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 둘이, 이더리움과 리플이 알트 대장들이기 때문에 대장들이 싹 다 잘 성공해서 시세도 잘 움직여줘야 알트 순환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또 전략적인 투자 계획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